네,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12곳의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 곳도 앞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선관위가 일부 지역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홍보물이 빠진 공보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6.13 지방선거 이제 8일 남았는데요. 재보선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참 좀 나름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12곳의 선거구 중 11곳을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거 조사가 됐고 한 곳마저도 무소속 후보가 한국당을 이기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접차 오차 범위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압승을 할 것이다, 기울어짐이 이게 심할 것이다라고 두 분 예상하셨는지 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일단은 지금 보궐선거 지역의 요인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분 때문에 생긴 곳이 4군데고요. 예. 나머지 8군데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뭐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정부패나 선거법이나 뭐 정치자금법으로 연루돼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 당에서 낸 후보들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와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것이 75%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종합해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세일 거다라고 예상한 것은 뭐 일반적인 네.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울산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지역까지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려고 한다면 늘 발목 잡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제1야당이 그 지역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군데는 이제 무소속이 강세인데 그 지역의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그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경우는 저희가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여튼 거기도 자유한국당이 2등으로 밀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그동안 야당이 되면서 야당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경종의 한 단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 선거 중반에 이 여론조사 발표하는 건 조금 좀 유감이에요. 왜냐면 선수가 한참 뛰고 있는데 너 질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본인 입장에서는 가혹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서 저희 당에 이 여론조사에 대한 수십 년 동안 했던 전문가가 있어요. 안병도 박사라고. 예. 그분이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두 가지 이제 근거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11곳 석권이 아마 아닐 거다. 근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게 무선대 유선이 78%대 22%예요. 만약에 유선을 100% 했으면은 저희 한국당 후보가 이기는 쪽이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다시피 무선은 주로 여당을 지지하는 젊은층, 유선은 야당을 지지하는 중장년층이 대답하기 때문에 78대 22의 어떤 그 무선대 유선의 비율이 과도하게 여당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게 하나고, 또 두 번째, 이게 이제 면접조사예요. ARS가 아니라 육성으로 할 경우에는 되게 야당 지지층들이 되게 대답을 유보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샤이보수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조사한 것도 보면은 되게 40 내지 50% 정도의 부동층,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무응답이 아니라 의견 없음층이 다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상당 부분 야당을 지지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역대 여론조사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군데 정도는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을 좀
치우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무응답층 중에서 아예 그냥 정치에 좀 혐오를 느끼거나 피로감을 느껴서 투표장으로 안 갈 가능성과 갈 가능성 이걸 지켜본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그 반반이에요. 되게 이제 무응답층이 예컨대 지난번 제 선거 같은 경우에 예. 총선 때 제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선거 바로 그 3일 전까지 20% 이상 제가 앞섰어요, 여론조사로. 네. 근데 그때도 사실 무응답층이 나왔는데 저는 내심 상당히 좀 찝찝했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당시에 그 한국당의 전신 이름이 뭐죠? 새누리당의 그렇죠. 그 공천 파동의 분노를 느껴서 결국엔 투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반도쪽에다가 꽉꽉 도장을 찍으면서 제가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무응답층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는 앞으로 지금 8일인가 남았죠. 예.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의 어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힘을 실어주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야, 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10길 물속에 나와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보면. 네. 저기 근데 지금 2016년도에 예를 들었는데 예. 지금 2016년도와 2018년도는 상전벽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그다음에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촛불을 경과하면서요. 지금 2016년도는 국민들이 또 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진박 간별 를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차명진 전 의원은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에서 20% 앞섰는데 정작 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때의 여당과 야당은 국정원과 소위 뭐 군 그 사이버 사령부나 이런 공권력을 동원한 불법 선거 운동을 획책하던 시절에서의 얘기이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유무선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그 유무선을 그 비율을 그 정도로 준 건 뭐냐면 그 소위 자택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론조사는 2016년도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의 여론조사는 무선에 대한 비율을 낮추고 유선에 대한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차명진 의원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뒤집힌 거가 아니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기법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번의 경우는 물론 그러니까 면접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여론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당일날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낮은 자세,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수렴해서 후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꾸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유리함과 불리함을 갖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10% 앞섰다라고 인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선관위로부터 지적이 돼서 2천만 원의 벌금을 지금 부여받았는데 예. 본인이 돈이 없다고 내지 않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나와 있는 여론조사대로 그것을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지는 것은 왜 지는지, 이기는 지역은 왜 이기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크로 분석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요. 예, 하나하나 이제 좀 질문 빠르게 많습니다. 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송파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많은 차이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후보와 박종진 후보가 좀 뭔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한 차례 무산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뭐 저는 그 소파 같은 경우에 조금 의외인데 예. 사실 최재성 후보는 송파하고 관련이 없을 뿐더러 늦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데 일정하게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제가 볼 땐 여태까지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존경하는 김현 의원은 과거 2년 전하고 지금 2년 후하고 유권자가 상전벽해할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지만 뭐 사람들은 다 점점 개명하는 건 맞지만 지금 글쎄 저는 그 추세는 바꿀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선 1년 전과 대선 1년 후의 선거는 예. 사실은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어요, 저는. 네.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미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거의 예측대로 나와요. 대선 1년 전에는 집권 여당이 참패고 대선 1년 후는 집권 여당이 아주 그냥 우세한다. 석권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선거 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현재 이 보궐선거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지금 1년 약간 지금 넘은 이 예. 상황에서 되어지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탄핵 이후 최초의 선거예요. 그래서 탄핵에 대한 효과, 저희 야당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저희 야당에 대한 채찍 효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하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 효과, 예.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송파에서 사실 듣도 보도 못하던 최재성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오는데 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가 왕인데 뽑으시면 또 거기에 맞게 경호하게 해야죠. 그러나 뚜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국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최 후보가 된다면 의미가 큰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지금 예.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그 강남 3구하고 구청장이 없는 지역이 강남 3구하고 중랑하고 중구 이렇게 예. 5군데입니다. 이 선거를 보궐선거하고 그 전체 지방선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파의 경우에 지금 뭐 그 득보라고 얘기하는데 배현진 후보도 뭐 저는 같은 처지다. 그 지역에 연고가 없기로는. 그 다음에 바미당에 바른미래당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도 박종진 후보. 예. 뭐 그렇게 그 지역에 오래 그렇죠. 연고가 있는 그쪽 분은 후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후보의 변별력을 놓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재성 후보의 경우는 3선을 경험한 그 나름대로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고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희생과 헌신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연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송파구청장 후보, 서울시장 후보까지 연결지어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당과 후보가 되면 훨씬 더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재성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일단 아까 앵커께서 송파에서 전통적으로 야당 쪽이 강했는데 여당이 되면은 이거 큰 역사적인 사건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선 1년 전, 대선 1년 후에 결과가 뻔한데 그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야지고 그것을 마치 여당이 전통적인 보수층까지 흔들어서 상당히 이제 여론적인 지지를 다 앞으로 참 상당히 오랫동안 받을 예.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게 이제 사실 보면 오만이죠. 오만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예. 제가 그런데 예.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생각해요. 최재성 후보, 배현진 후보, 박정진 후보 저 개인적으로 다 알아요. 아주 예. 친해요.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후보들의 개개인의 면모 이런 거보다는 아마 당을 보고 하는 흐름을 걸까요? 뭐 보고 좀 보고. 판단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예. 보궐선거에 그런 생각이죠. 저희 보고 오만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하고 매우 괴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되고 구속이 됐고요. 또 그 전 대통령도 역시 지금 동부구치소에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반성과 사과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매번 방해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려 자유한국당이 자기 반성과 사과 없이 연일 그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를 훼손하는 발언 또는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자체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패싱 당하고 있는 것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이 연결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유세 현장을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언어 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후에 굉장히 야당은 소용돌이가 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놓고 봐야지 대선이 끝나고 난 1년 때는 무조건 여당이 이기고 그다음에 야당이 이긴다. 이런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분석을 하면 예. 지금 그 분석에 기초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결과는 그렇지 않을 일단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차 의원님, 이게 한국당의 여긴 진짜 영남 지역은 전통적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세는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이 전반적인 지금 흐름, 아까 얘기 대선 후 1년 그리고 어떤 탄핵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모두 얘기했듯이 지금 영남 지역의 부산 해운대을 부동층이 39.9%입니다. 부동층이 많이 있다. 예, 울산 북구 부동층이 40.7%. 안 따져보셨죠? 경남 김해을 부동층 34.6%. 경북 김천 부동층 48.1%. 이게 부동층 얘기가 아직 생각을 못 정했어요 하는 분들이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40~50% 이분들이 어떻게 표를 찍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지역주의 어떤 민심은 아직 뭐 의심전하지 않았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역주의라고 그렇게 도장 찍지 마시고요. 그보다 이제 예. 그 어떤 전통적인 그 지지층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알겠죠. 모르고 예. 앵커도 모르고 김현우 의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거 결과 지난 이제 대선 결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야당이 고전한다라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가 해운대 을이나 북구나 김해을이나 김천에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통적 지지층들을 지금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투표장에 가서 우리 후보들이 열세인 점을 만회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주게끔 호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사에서 그냥 전략을 구상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이나 경제인들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문제를 갖고 지금 계속 질타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전략을 제대로 구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요? 편안한 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즉 민심은 이반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고 좀 잘 해주길 바란다. 즉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답변을 하시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럼 선거운동을 하시는 예. 게 그러니까 맞는 이제 거죠. 네. 억지로 이제 홍준표 대표를 끼워 넣으셨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심이 저희 한국당을 많이 떠나는 거는 사실이다.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는 뭐냐면, 11군데, 이 민주당에서 다 석권할 거라고 완패가 되진 않을 것이다. 보장할 것은 없다. 그리고 저도 모르지만 이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층들은 특권을 얻어봐야 어떻게 한다. 찍을지 모른다. 예. 그것은 지역주의 민심도 아니고 그것은 일정하게 현재 야당이 많이 실망을 줬지만 그렇다고 여당에 대해서도 썩 내키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일 거다. 네. 그분들이 어떻게 표를 찍을지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갈지 아니면 차제 야당을 더 한 번 심판할 건지 아니면 여당의 오만에 경고를 할 건지 알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열어봐야 된다라는 되겠네요. 얘기고 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꺼내셨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야당이 지금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개인기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제가 후보라면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개인기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 못 가는 거잖아요. 말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 이제 부동층의 그런 그 결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안 나가는 것은 패싱이죠. 네.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는 거인 것은 명료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드릴 질문이 많았었는데. 네, 여기까지 신공항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